이때에 좀 엮으려서 집을 샀다라면 저는 이분들한테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나면 이거보다 더 떨어지거든요. 집값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버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집값이 안 오르는 상황이 생기면 이 사람들의 최우선의 목표는 뭐였냐면 빨리 집을 처분하는 거예요. 20년 지나고 보면 지금보다 높아져 있을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5년을 못 버텨요. 5년을.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청년 세대들이 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는데 허덕인다, 청년 개인 회생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가지고, 네.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이제 늘 이 청년들의 영끌 투자를 좀 지적을 그동안 꾸준히 좀 해오셨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도 이제 이렇게 주담대 연체율이 증가하는 폭이 2030 세대에서 특히나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소장님?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안타까움.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깝게 보는 세대가 2030.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중에 영끌하는 세대들. 근데 왜 그러냐면 2030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회에 딱 첫 발을 디뎌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직업을 갖고 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 찰나에 모든 자산이 폭등해 버렸어요. 우리가 한참 그 부동산이 폭등할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조롱하는 말로 이제 벼락거지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2030 세대가 벼락거지, 벼락거지가 되는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또 우연히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수 있던 사람들은 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2030 세대들은 전체적으로 거의 자산이 떨어질까라는 말로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세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자산 폭등을 겪으면서 뭐에 대한 그 생각이 집중이 되냐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이 없으면 뭐 거의 인생이 나락이 가는 그런 생각이 완전히 몰입되는 그런 세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살 기회가 생기면 좀 여건이 안 되더라도,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돈을 끌고 와서 부동산을 사야 된다. 어떤 집념 같은 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집을 무리해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사는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사는 시기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2014년, 15년, 16년까지 이때에 좀 엮으려서 집을 샀다라면 저는 이분들한테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을 거예요. 그 2014년에서 17년 그 사이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집값이 좀 오르지 않았던 세계인데, 여기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올라가고 그것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을 조금 희망을 주는 그런 그 용어로 얘기하자면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영끌에서 이 빚 갚고 이자를 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영끌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제 시장이 꺾여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 지나 보면 거의 최고점에, 꼭지점에 있는 부동산을 무리해서 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2, 3년
좀 길게 4, 5년 뒤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 근데 저는 2010년 초반대에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수천 명을 상담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상황이요? 2004년, 5년, 6년 폭등기를 겪으면서 그때 또 영끌에서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2009년, 10년, 11년 이때 저랑 이제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좋은 상황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힘들고 오히려 부동산에 부정적이 되고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허덕이고 어쩔 수 없이 지나보면은 가장 최바닥인 2011년, 12년 이때 집을 판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왜 이때 집을 팔아? 이제 올라갈 타이밍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야만 했어요. 그동안에 계속 하락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게 버텨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최우선의 목표는 뭐였냐면 빨리 집을 처분하는 거예요. 집을 처분하고 나는 집을 없는 이 삶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빨리 처분하는 게 이 사람의 그 인생 목표처럼 이런 거였어요. 앞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 희망이나 기대치나 목표나 이런 게 아예 없는 상황. 근데 지나보면 지금은 왜 그때 팔았어. 이렇게 그때 샀어야 되는데 왜 그때 팔아야 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끌에서 산 사람들은 이분들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면은 지금도 충분히 낮은 가격대일 수 있지만은 다만 앞으로 몇 년간의 이분들이 버티기가 너무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네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실거주는 괜찮다 이런 말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말인데 이걸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나보면 20년 지나보면 20년 지나고 보면 지금보다 높아져 있을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거기에 전제는 다 그걸 20년 동안 갖고 있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5년을 못 버텨요, 5년을. 하락기가 되면 이 집을 실거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5년을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을 좀 참고 나중에 5년 뒤에 사면은 더 낮은 가격에 내가 영끌 안 해도 그리고 대출이나 이런 조건들도 정부에서 아마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고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지금 더 오르겠지. 이런 느낌으로 영끌에서 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뒤에 허덕일 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이 2023년 올해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타이밍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저는 2021년부터 이때부터 이 매수한 사람들은 그닥 시기가 좋지 않다. 21년부터 올해까지. 물론 막 우연히 막 22년에 최바닥에서 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나면 이거보다 더 떨어지거든. 1년, 2년 이런 해가 지날수록 지금 우리가 지금 대화의 주제인 영끌에서 이제 허덕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경매로 나오고 이런 뉴스들이 이제 빈도수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 네, 그리고 요즘 소장님 이 개인 회생이 신청하는 건수도 지금 엄청 늘고 있다고 해요. 청년들 사이에서 22년 대비해서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것도 주택담보대출의 영향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그 영향이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없다. 너무 말이 어려운데요. 어느 정도 영향이 많다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이런 것들을 뭐 나중에 집을 팔아서 내가 이자 내거나 이런 걸 감당해야지 계획했던 사람들이 뭐 일부 집값이 올라간 데도 있지만 지금 안 오른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영끌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 소득 수준으로 감당을 못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버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집값이 안 오르는 상황이 생기면 이 이자를 감당하는 게 버거워지죠. 그러면서 연체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체를 하다가 연체를 좀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추심이 들어오죠. 추심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돌려막기를 하거나 막 이렇게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손을 들게 되죠. 손을 들게 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개인회생, 파산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 나가고 이런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30 세대, 특히 젊은 세대들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단순히 2030 세대들의 어떤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사치화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수치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원래 갑자기 뭐 지금 작년에 안 그랬다가 올해 2030 세대들이 사치 수준이 늘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잖아요. 요즘은 또 한간에 유행했던 2030 세대들의 골프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오히려 소비 패턴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회생 신청이 늘었다.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있던 대출 이거를 감당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담대 연체율 증가에 이어서 이렇게 개인 회생 신청 건수까지 막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거는 좀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빚을 어느 정도 어쨌든 일정 부분 갚으면 면제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더 대출을 급하게 또 다 쓸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거의 손을 다 놓는 심정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다 보면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원래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빚을 내서라도 네. 자산에 뭔가를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 이 마인드가 이런 상황들을 자꾸 만드는 마인드를 갖춰져 있고 또 문제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더 자꾸 부추기는 쪽으로 자꾸 권유하고 있는. 그래요. 어떻게 권유를 하고 있나요? 아니 지금 집 같은 경우도 지금 실거주는 괜찮다 사라. 실거주는 괜찮다. 네. 그리고 코인도 투자를 자꾸 권유하는 쪽으로 막 하잖아요. 네. 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30 세대들은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투자를 권하는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내가 이거 지금 소외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투자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하면서 돈이 없는데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 빌려서라도 해야죠.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너무 과도한 투자를 부추기는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면서 그 알고리즘을 좀 피해 다녀야겠네요, 우리 청년. 사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 그쪽에 더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이런 영상을 한번 좀 보고 한 번쯤은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고리즘을 타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마저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컨텐츠만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알고리즘이 진짜 무서워요. 네, 진짜 무섭습니다. 네. 유튜브 보다 보면 어느 한 영상을 딱 보면 그와 관련된 영상이 뒤를 쭉 이어서 나타나니까 맞아요.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영상을 하나만 봐도 그쪽에 관련된 영상들이 줄줄이 계속 뜨기 때문에 유튜브가 참 뭔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좋은 방면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측면도 많더라.
좋습니다. 좀 이렇게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우리 2030 세대분들이 좀 조급함을 내려놓고 항상 늘 소장님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늘 기회는 오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은 그 기회를 잡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주의하라는 말씀을 오늘 내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